그 서류를 발급하는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손끝에서 프린터로 넘어가는 그 하얀 종이 한 장이 40년간 끊어졌던 운명의 시를 다시 이어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낯선 할아버지의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하게 변하는지, 떨리는 그 손이 무엇을 움켜쥐려 하는지 저는 그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하루에 관한 것입니다. 평범한 서류 한 장이 불러온 40년 만의 재회, 그리고 그 이면에 감춰진 깊은 그리움과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정은서, 올해 32입니다. 서울 성북구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공무원이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인감증명서, 하루에도 수십 장의 서류를 발급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한 조각을 마주합니다. 어떤 이는 결혼을 위해, 어떤 이는 이혼을 위해, 어떤 이는 사망신고를 위해 이곳을 찾아옵니다. 서류 한 장 한 장에는 누군가의 기쁨과 슬픔이, 시작과 끝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서류들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제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5년 동안 수천 장의 서류를 발급했지만 그저 업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까지는 말입니다. 그날은 11월의 마지막 월요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가랑비가 그치고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촉촉했습니다. 주민센터로 향하는 길에 은행나무 낙엽들이 젖은 보도블록 위에 떨어져 있었고 그것들을 밟을 때마다 축축한 소리가 났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들고 청사 2층 민원실로 올라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컴퓨터 부팅 소리가 사무실 안을 채웠습니다. 제 자리는 3번 창구, 창가 쪽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은행나무 가지들이 보였고 아직 떨어지지 않은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의자에 앉았을 때 벽에 걸린 시계는 오전 8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0분 후면 민원실 문이 열립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전 10시 7분 민원실 유리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한 분이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깔끔한 회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계셨는데 옷감의 광택과 재단을 보니 범상치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검은색 구두는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손에는 고급스러운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제 시선을 끈 것은 그분의 얼굴이었습니다. 흰 머리가 깔끔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고 주름이 깊게 팬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역력했습니다. 넓은 이마, 또렷한 눈매, 곱게 담은 입술. 젊었을 때는 꽤나 잘생긴 분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사로잡은 것은 그 눈빛이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깊은 슬픔과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듯한 애타는 희망의 빛이 그 안에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평생을 무언가를 찾아 헤매다가 이제는 마지막 남은 기회를 붙잡으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을 때 할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부탁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은 분의 정제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는 듯한 그런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히 노안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네, 신분증 주시겠어요? 할아버지가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받아 스캐너에 올려놓고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평범한 민원 처리 절차였습니다. 저는 화면에 뜬 정보를 확인하고 발급 버튼을 눌렀습니다. 위잉 마이너스 하는 익숙한 소리와 함께 프린터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종이가 천천히 빠져나왔습니다. 한 장, 두 장, 어라?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분명 한 장만 출력되어야 하는데 프린터에서 두 장의 종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오류인가? 이런 일은 가끔 있긴 했습니다. 두 장의 서류를 집어들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한 장은 할아버지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장은 전혀 다른 사람의 서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스템 오류로 엉뚱한 서류가 같이 나왔네요. 이건 폐기하고 정확한 서류만. 제가 그 잘못 출력된 서류를 집어들고 파쇄기로 향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번개같이 움직였습니다. 그 빠른 움직임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70대의 노인이라고는 믿기 힘든 민첩함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제 손에서 그 서류를 낚아챘고 그것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본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떠졌고 그 안에서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서류를 꽉 움켜쥔 그 손의 핏줄이 붉어져 나올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퍼렇게 드러나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제가 당황해서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서류를 응시하며 마치 40년 전에 잃어버린 보물을 되찾은 사람처럼, 아니, 유령을 본 사람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훔쳐봤습니다. 그 서류에는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명숙, 1967년 3월 15일생.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명숙, 1967년 3월 15일생. 그것은 제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생년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김명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같은 생년월일을 가진 사람도 수백 명은 될 것입니다. 단순한 우연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반응은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40년을 찾아 헤맸는데.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규는 민원실 전체를 울릴 만큼 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는 것을, 이 한 장의 서류가 누군가의 40년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서류가 저의 인생까지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제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입니다. 제 이름은 정은서입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태어나 자라 이곳 주민센터에서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공무원의 삶이지만 저는 이 일을 사랑합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작은 불편함을 해결해 드리는 것이 제게는 작은 보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항상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22살 되던 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혼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며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시고 밤 9시가 되어야 가게 문을 닫으시는 어머니의 하루를 보며 자랐습니다. 거친 손, 굽은 허리, 그래도 늘 밝게 웃으시려 애쓰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은서야, 엄마는 괜찮아. 너만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밝은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말입니다. 어머니에게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입양하였습니다. 3살 때 어느 부유한 가정에 입양되어 사랑받으며 자랐다고 하셨습니다. 양부모님은 친자식처럼 어머니를 아껴주셨고 부족함 없이 키워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평생 친부모님을 그리워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은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흐릿한 잔상처럼 누군가 자신을 꼭 안아주던 따뜻한 품의 느낌, 귓가에 속삭이던 자장가 소리, 그리고 이별하던 그날의 울음소리만은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은서야, 엄마 친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셨을까? 가끔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면 어머니의 눈에는 어린아이 같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50평생을 살아오신 분이 그 순간만큼은 3살 아이로 돌아가 계신 것 같았습니다. 물론이에요, 엄마. 엄마를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며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느끼며 저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사랑을 드려도 어머니 마음속 깊은 곳의 공허함은 채워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여러 번 친부모님을 찾으려 애쓰셨습니다. 입양기관을 찾아가고 관공서를 돌아다니셨습니다. 하지만 40년 전 입양기관이 화재로 소실되면서 모든 기록이 사라져버렸다고 했습니다. 단서는 완전히 끊겼고 어머니는 결국 찾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찾으려고. 어차피 나를 버린 사람들일 텐데 뭐하러 애쓰겠니?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것임을 말입니다. 밤마다 어머니의 방에서 들리는 작은 흐느낌 소리를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아침이면 붉게 부은 눈을 차가운 수건으로 식히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만큼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려야 해. 엄마가 웃으실 수 있는 삶을 만들어드려야 해.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민센터 업무도 성실히 수행하고 작은 월급이지만 저축도 꼬박꼬박 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와 함께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저는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성민준. 35살의 그는 제가 발급해드린 서류를 받으러 왔다가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친해졌습니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성격에 저를 배려해주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석 달간의 연애 끝에
민준 씨가 청혼을 했습니다. 은서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10대 재벌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소탈하고 평범해 보였던 그가 재벌 2세라니요. 하지만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저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거대한 저택, 집사와 운전기사, 그리고 냉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던 성도은 회장님. 정은서 씨라고 했나요? 우리 민준이와 결혼하겠다고?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를 평가하는 듯한 그 시선이 제 안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네, 회장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회장님은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주민센터 말단 공무원이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겠다고? 재산이나 노리는 건 아니겠지?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사랑합니다. 재산 따위는 관심 없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 회장님은 더 이상 저와 대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회장님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환영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는 아버지를 설득하려 애썼지만 회장님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면 말리지 않겠다. 하지만 내 며느리로 인정할지는 두고 봐야겠군.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습니다. 결혼식은 석 달 후로 잡혔습니다. 어머니는 제 결혼을 진심으로 기뻐하셨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은서야, 재벌 집안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단다. 괜찮겠니? 엄마, 괜찮아요. 민준 오빠가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 제가 잘 살아서 엄마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다 컸구나. 엄마는 그저 내가 행복하기만 바란다.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꼭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어머니께 효도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평범하지만 행복한 날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11월의 마지막 월요일까지는 말입니다. 주민센터에 들어오신 그 할아버지를 보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그 서류를 할아버지가 40년을 찾아 헤맸다는 그 떨리는 목소리를 저는 아직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과 어머니가 어떤 관계인지를 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있습니까?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민원실 안을 채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40년간 쌓여온 절망과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류를 꽉 움켜쥔 할아버지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고 그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민원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품위 있고 절제된 분위기의 노신사가 한 장의 서류를 보고 이토록 격렬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진정하시고 일단 앉으세요. 저는 옆에 놓인 민원인 의자를 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처럼 주저앉다시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가슴에 꼭 안으시며 작게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그 중얼거림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할아버지의 등이 흔들리고 어깨가 들썩이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다른 분의 주소나 연락처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라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제 딸입니다. 40년 전에 제가 보낸 딸이에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 딸, 보냈다.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하셨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도 40년 전에 입양되셨다고 했습니다. 3살 때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이름, 비슷한 시기, 그것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분과 따님이 같은 분이라고 확신하시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펼쳐보셨습니다. 김명숙, 1967년 3월 15일생. 할아버지가 생년월일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1967년 3월 15일. 그것은 우리 어머니의 생년월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제 딸도 이날 태어났습니다. 1967년 3월 15일.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작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내 딸을 나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얼굴을 손으로 가리셨습니다. 그 손 사이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안에 있는 제 지갑이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주민등록 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발급받아 결혼 서류 준비를 위해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 할아버지가 어머니의 친아버지라면, 그렇다면 이 상황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할아버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려는 순간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명함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제게 내미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을 찾을 수 있게, 아니, 최소한 제 연락처만이라도 전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발. 저는 그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명함에 새겨진 이름을 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도훈 대한성원그룹 회장. 손에 든 명함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성도훈 대한성원그룹 회장. 그것은 제 약혼자 민준 씨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석 달 후에 며느리로 들어갈 그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차갑게 내려다보시던 그 눈빛, 재산이나 노리는 건 아니겠지? 라고 말씀하시던 그 냉정한 목소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신분을 숨기고 이곳에 오신 걸까요? 설마 저를 시험하려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회장님이 며느리감인 저를 시험하려고 일부러 평범한 민원인으로 위장해서 오셨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제가 업무를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민원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고 오신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걸까요? 왜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보고
저렇게 무너지시는 걸까요?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회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를 아시는 겁니까? 저는 정은서입니다. 민준 씨의 약혼녀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회장님의 얼굴이 다시 한번 창백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민준이, 약혼녀, 정은서 씨가, 당신이 여기서. 회장님도 예상치 못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감을 시험하러 왔다가 뜻밖의 서류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회장님, 혹시 저를 시험하시려고 오신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 민준이에게 합당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일부러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려면 이런 시험도 통과해야 하는 것이었군요. 하지만 회장님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이 서류는, 이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나온 이 서류가 내가 40년간 찾아 헤매던 내 딸의 이름을 보여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회장님은 다시 서류를 가슴에 안으셨습니다. 1970년,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가난했어요. 아내와 3살 난 딸과 셋이서 달동네 판잣집에 살았습니다. 매일 굶었고 딸아이는 병에 걸렸는데 병원비조차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에 40년 전의 고통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의 먼 친척이 나타났습니다. 부유한 사업가였는데 자식이 없어서 입양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키우겠다고, 대학까지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내 딸을. 회장님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명숙이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아빠 싫어. 가기 싫어. 하면서 내 다리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나는 그 어린 것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게 너를 위한 거라고, 좋은 데 가서 잘 살아야 한다고. 회장님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딸아이가 차에 태워져 가면서 뒤를 돌아보며 울던 모습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밤 제 꿈에 나타납니다. 아빠 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말씀하셨던 흐릿한 기억, 누군가 자신을 꼭 안아주던 따뜻한 품, 이별하던 그날의 울음소리. 그 후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딸을 다시 찾겠다는 일념으로 살았습니다. 10년 후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입양 기간에 화재가 나서 모든 기록이 소실됐습니다. 입양을 중개했던 친척도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단서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회장님은 주먹을 불끈 쥐셨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사립탐정도 고용하고 전국에 김명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당신의 손을 통해 내 딸의 이름을 다시 보게 될 줄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안에 든 어머니의 등본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따님의 본적지가 어디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산 47번지. 그 판잣집이 있던 곳이. 그 순간
저는 등본에 적힌 어머니의 출생지를 확인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산 47번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회장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이 제 어머니십니다. 그분이 제 어머니십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몸을 떨기 시작하셨습니다. 손녀, 내 손녀를. 그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70대 노인이 민원실 바닥에 무릎 꿇고 흐느끼는 모습에 주변 직원들과 다른 민원인들이 놀라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제발. 저는 황급히 회장님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격렬하게 흔들렸고 눈물이 바닥에 떨어져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명수가. 아빠가 미안하다. 회장님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거친 손의 악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제 손이 저릿저릿했습니다. 내 엄마를 만나게 해다오. 제발.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전해다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노인의 40년 세월이, 어머니의 40년 그리움이, 그리고 이 기막힌 운명이 한꺼번에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일어나세요, 회장님. 모두 보고 있어요. 저는 회장님을 간신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장님께 잠시 자리를 비워도 되는지 양해를 구하고 회장님을 상담실로 모셨습니다. 조용한 상담실 안 회장님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건네드리고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회장님은 천천히 눈물을 닦으시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정은서 씨. 아니, 은서야. 회장님이 저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며느리감이 아니라 손녀였습니다. 네, 회장님. 나를 회장님이라 부르지 마라. 나는 내 외할아버지다. 외할아버지.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평생 외가 쪽 친척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저에게 갑자기 외할아버지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회장님이.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와 민준 오빠는 사실상 사촌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결혼을 할 수 없는.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 오빠, 지난 6개월간 사랑했던 사람, 석 달 후면 결혼할 예정이었던 사람, 그 사람과의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장님도 그 사실을 깨달으신 듯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법적으로 사촌이네 혈족은 혼인할 수 없지. 너와 민준이는 팔촌 관계가 되는구나. 회장님은 머리를 감싸주셨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손녀를 며느리로 맞이하려 했다니. 민준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 민준 오빠는 모르시죠? 제가 외할아버지의 손녀라는 걸. 모른다. 나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민준이가 어떻게 알겠나? 회장님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민준이는 내가 찾고 있는 딸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 가끔 내가 밤에 딸 이름을 부르며 우는 것을 봤다고 했지.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한 적이 없어.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도 괴로웠지만 그보다 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회장님, 아니 외할아버지. 저는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회장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손녀에게 외할아버지라는 호칭을 처음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어머니는 평생 친부모님을 그리워하셨어요. 밤마다 우시면서 나를 버린 사람들이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내가 직접 만나서 무릎 꿇고 빌겠다. 용서를 구하겠어. 회장님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받아주실지 모르겠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긴 시간이에요. 알고 있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는 전하고 싶구나. 회장님은 지갑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이게 명숙이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다. 입양 보내기 일주일 전에 찍은 거야.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3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마른 체구에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지금의 회장님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 그 아이의 얼굴은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이 사진만 들고 30년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세상은 너무 넓었고 단서는 너무 적었어.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어린 소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품에 안겨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입양 보내던 날, 명숙이가 울면서 매달렸어. 아빠, 나 착하게 할게. 밥 안 먹어도 돼. 제발 버리지 마. 하면서 회장님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린 것을 밀쳐냈다. 이게 너를 위한 거야. 좋은 집 가서 잘 살아야 돼. 라고 말하면서 차에 태워보냈지. 그리고 차가 떠나고 나서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루 종일 울었어. 아내도 울고 나도 울고 우리는 딸을 팔아버린 거나 다름없었으니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였어. 명숙이가 굶어 죽는 것보다는 좋은 집에 가서 잘 사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게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회장님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10년 후 사업에 성공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딸을 찾는 거였어. 하지만 이미 늦었더구나. 기록은 사라졌고 중개인은 죽었고 딸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할 수 없었지. 내 딸인데, 내가 버린 딸인데 찾아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했어. 회장님은 주먹을 주셨습니다. 30년간 사립탐정을 고용하고 입양 관련 단체들을 수소문하고 전국에 김명숙이라는 이름을 다 찾아다녔어. 하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지. 그러다 나이를 먹었고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 병원에서는 심장이 좋지 않다고 했어.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가요? 크게 나쁘진 않지만 의사 말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하더구나.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죽기 전에 딸만 만날 수 있다면. 회장님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은서야, 내 엄마를, 명숙이를 만나게 해다오.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실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알고 있다. 거절당해도 할 말이 없지. 하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보고 싶구나. 저는 휴대폰을 꺼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어머니는 지금쯤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 어머니 가게로 오시겠어요? 제가 묻자 회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괜찮겠나? 어머니도 알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도 평생 외할아버지를 찾아 헤매셨어요. 비록 입으로는 버렸다고 하셨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그리워하셨어요. 이제 만나셔야 해요. 회장님은 두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은서야.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하루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결혼은 깨졌고 외할아버지를 찾았고 어머니는 40년 만에 친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행복한 결말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밤 어머니의 작은 반찬 가게에서 40년간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질 것이라는 점뿐이었습니다. 오후 6시 저는 회장님과 함께 어머니의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회장님은 운전기사를 부르려 하셨지만 저는 말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창한 차를 타고 가는 것은 어머니를 더 놀라게 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버스를 탔습니다. 재벌 회장님이 평생 처음 타보는 시내버스였을 것입니다. 손잡이를 잡고 서 계신 회장님의 모습이 어딘가 어색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긴장되는구나. 회장님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실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화를 내실까요? 40년간의 원망이 폭발할까요? 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어머니의 가게는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반찬 가게였습니다. 명숙인의 반찬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달린 평범한 가게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으로 접어들자 회장님의 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은서야. 회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무서워. 거절당하면 어쩌지? 명숙이가 나를 보고 돌아서면 70대 노인의 입에서 무섭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재벌가를 이끄는 회장님이 딸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어머니도 외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제가 위로했지만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가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가게에 유리문 너머로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회장님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저게 명숙이구나.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딸의 뒷모습. 비록 58배 중년이 되었지만 회장님의 눈에는 여전히 3살 딸아이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가시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서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구나. 회장님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회장님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 가실래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너무 긴장돼서 그래. 회장님은 심호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같이 들어가자. 내가 옆에 있으면 용기가 날 것 같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장님의 손을 잡은 채 가게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서야.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준 오빠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민준 오빠가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그리고 은서 씨도. 민준 오빠는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아버지와 약혼녀가 함께 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민준아, 너는 왜 여기에? 회장님도 놀라셨습니다. 아들이 이곳에 올 줄은 예상하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은서 씨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결혼 전에 미리 찾아뵙고 싶어서. 민준 오빠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선물로 드리려고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민준 오빠에게 아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어머니의 친아버지라는 것도, 우리가 결혼할 수 없는 사이라는 것도. 민준아, 회장님이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은서야, 왜 밖에서?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셨습니다. 저, 민준 오빠, 그리고 회장님. 어머니의 시선이 회장님께 닿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들고 계시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도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m 정도의 거리를 사이에 두고 40년 만에 마주한 부녀였습니다. 명수가. 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회장님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길거리 한복판에서 회장님은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셨습니다. 미안하다, 명수가.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준 오빠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 오빠를 불렀습니다. 회장님은 어머니의 친아버지세요. 그리고 나는 회장님의 친손녀예요. 민준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그럼 너와 나는 사촌이에요. 우린 결혼할 수 없어요. 그 말을 하는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오빠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져 사과들이 굴러갔습니다. 이럴 수가. 어머니는 땅에 무릎 꿇은 회장님을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렀지만 표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분노일까요? 슬픔일까요? 그리움일까요? 일어나세요. 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러시면 사람들이 봐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어머니는 돌아서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제가 부축해드렸지만 회장님의 몸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오빠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오빠, 들어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고 비틀거리며 우리를 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 안.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지만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머니 앞에 다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명수가 아빠를 용서해다오. 제발.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회장님을 내려다보며 40년간 쌓인 감정을 삼키고 계셨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나 길고 무거웠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머니는 회장님을 용서하실까요? 아니면 40년의 원망을 쏟아내실까요? 그리고 저와 민준 오빠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이 작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 안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네 사람의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날 제가 뭐라고 했는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아빠, 나 착하게 할게. 밥 안 먹어도 돼. 아프지 않을게. 제발 버리지 마. 그렇게 매달렸어요. 아버지 다리를 붙잡고 울었죠. 회장님의 몸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밀쳐냈어요. 이게 너를 위한 거야 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저를 모르는 사람의 차에 태웠죠. 어머니의 목소리에 40년 전의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차가 떠날 때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울고 계셨죠. 저도 울었어요. 목이 쉬도록 아빠 하고 불렀어요. 명수가. 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구해주지 않았어요. 차는 계속 달렸고 저는 그렇게 버려졌어요. 어머니의 눈물이 더 많이 흘렀습니다. 양부모님은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저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죠. 대학도 보내주셨고 결혼할 때도 축복해 주셨어요. 전 행복했어요. 그런데 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밤마다 꿈에서 그 판잣집이 나올까요? 왜 아버지 목소리가 들릴까요? 명수가 미안하다는 그 목소리가. 어머니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평생을 기다렸어요. 언젠가 아버지가 저를 찾으러 올 거라고 믿었어요. 혹시 길에서 마주치면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났어요. 40년. 반평생이 넘는 시간이었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했지만 표정은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미안하다, 명수가.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회장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40년간의 죄책감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는 너를 찾았어. 10년 후부터 30년간. 30년을 찾아 헤맸단다. 사립탐정도 쓰고 전국을 다 뒤졌어.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입양기관이 불타버렸고 중개인은 죽었고 모든 기록이 사라졌단다. 단서가 완전히 끊겼어. 회장님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밤마다 내 이름을 불렀어. 명수가 미안해. 아빠 용서해다오 하면서 울었단다. 내 동생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도 사업이 잘 됐을 때도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생각났어. 왜 너는 이 행복을 함께 누리지 못하나? 왜 아빠가 이런 좋은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뿐이었단다. 어머니는 회장님을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다른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바닥이 차가워요. 연세도 많으신데.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용서 해주겠나? 그 질문에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망했어요. 밤마다 울면서 왜 나를 버렸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살아계신 아버지를 봐요. 저를 찾아 헤매셨다고 하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명수가, 저도 부모가 되어 봤어요. 은서를 키우면서 알았어요.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일인지.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도 그랬겠죠. 저를 보낼 때 아버지 마음도 찢어졌겠죠. 회장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고맙다. 고맙구나, 명수가.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회장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은 회장님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명수가, 아빠가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가 회장님을 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이어진 부녀의 포옹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회장님의 등을 토닥이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간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선 민준 오빠의 얼굴을 봤을 때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 오빠는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슬픔과 상실감이 가득했습니다. 은서 씨, 민준 오빠가 작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정말 안 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오빠. 아니에요. 은서 씨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운명인 거죠. 민준 오빠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찾던 딸의 손녀와 사랑에 빠지다니. 이런 운명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오빠. 하지만 은서 씨, 이게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몰라요. 민준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결혼했다면 은서 씨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는 평생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서로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죽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된 거예요. 40년 만에 부녀가 만났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민준 오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만 대신 두 가족이 하나가 됐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민준 오빠를 꽉 안았습니다. 사랑했어요, 오빠. 나도요, 은서 씨.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하지만 그 이별이 가져온 더 큰 만남. 어머니와 회장님도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얼굴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은서야, 민준아, 미안하구나.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가 명숙이를 못 만난 척하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다. 아니에요, 아버지. 민준 오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는 우리에게 다가와 저와 민준 오빠를 함께 안았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너희 덕분에 아빠를 만날 수 있었어. 그날 밤 작은 반찬 가게 안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부녀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40년간의 이야기를, 그리움을, 후회를, 그리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저와 민준 오빠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의 사랑을 조용히 보냈습니다. 아팠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서류 한 장이 바꾼 운명. 그것은 저의 결혼을 깨뜨렸지만 동시에 40년간 흩어진 가족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화려한 사랑이나 완벽한 결혼이 아니라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가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회장님과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3살 때 헤어진 부녀가 다시 만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분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회장님은 매일 어머니의 반찬 가게를 찾아오셨습니다. 운전기사를 부르지 않고 버스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두르고 어머니의 일을 도우셨습니다. 아버지, 그런 일 안 하셔도 돼요. 편히 앉아 계세요. 아니야. 40년간 못 해준 걸 지금이라도 해야지. 회장님은 서투른 손길로 물을 씻고 팔을 다듬으셨습니다. 평생 비즈니스만 하시던 손이 이제는 채소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회장님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버지, 예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막노동이었지. 공사장에서 시멘트 나르고 벽돌 쌓고 그런 일을 했단다.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너를 보내고 나서가 더 힘들었어. 돈은 벌었지만 마음은 항상 텅 비어 있었단다. 두 분의 대화를 듣고 있자면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편 민준 오빠와 저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공식적으로 약혼을 파기했고 저는 회장님 댁 방문도 중단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손녀의 신분이 되었지만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민준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안부를 묻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오빠도 건강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사랑한다는 말도 보고 싶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한다는 것이 이렇게 아픈 일인지 몰랐습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고 숨을 쉴 때마다 그 구멍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은서야, 괜찮니? 어머니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다 알아. 내가 얼마나 아픈지. 어머니가 제 곁에 앉으셨습니다. 은서야, 엄마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구나.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외할아버지를 만난 것, 가족이 된 것. 그게 더 중요해요.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회장님이 중요한 발표를 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어머니의 반찬 가게에서 우리 가족 모두를 모으셨습니다. 저, 어머니, 그리고 민준 오빠까지 오늘 너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모였다. 회장님은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이것은 내 유언장이다. 그리고 재산 분할 계획서다. 민준 오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내 심장이 좋지 않다는 건 너도 알고 있지? 의사가 말하길 길어야 2년이라고 하더구나. 그 말에 우리 모두 놀랐습니다. 아버지, 외할아버지, 괜찮다. 나는 충분히 살았어. 오히려 이제야 명숙이를 만났으니 여한이 없다. 회장님은 서류를 펼치셨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은 명숙이에게 간다. 40년간 못해준 것에 대한 보상이다. 아버지,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이건 내 권리다. 내가 받았어야 할 사랑과 지원을 돈으로라도 보상하고 싶구나. 회장님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민준이에게 간다. 민준아, 넌 내 아들이고 앞으로 이 가문을 이끌어갈 사람이다. 네, 아버지. 민준 오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회장님은 우리를 모두 바라보셨습니다. 명숙이와 민준이 그리고 은서, 너희 셋은 이제 한 가족이다.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게 내가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이다. 아버지, 은서야.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손녀다. 피를 나눈 가족이다. 비록 민준이와 결혼은 못했지만 너는 이미 우리 가족의 일원이란다. 외할아버지, 앞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외할아버지에게 말해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마.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의 따뜻한 말씀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민준아, 네 아버지, 은서를 잘 챙겨줘라. 비록 부부는 아니지만 너희는 팔촌 가족이다. 가족으로서 서로를 아껴줘야 한다. 민준 오빠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은서 씨를, 아니 은서를 가족으로서 잘 챙기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연인에서 가족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키스할 수 없고 손을 잡을 수 없고 사랑해라고 말할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가족으로서의 사랑도 있으니까요. 평생 곁에서 서로를 지켜주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그런 관계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장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명수가 내 반찬 가게를 확장하자. 작은 가게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식품 회사로 만들어 보는 거다. 은서도 함께하고. 네. 하지만 전 공무원인데. 사표를 내거라. 외할아버지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게. 회장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일하는 거다. 명숙이의 손맛을 살린 반찬 사업, 은서의 꼼꼼함으로 경영을 하고 민준이가 유통을 맡으면 잘 될 거다. 그 말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가족, 진짜 가족이 되는 것. 사랑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는 가족이 되는 것. 아프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좋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함께 해봐요. 네, 외할아버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민준 오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우리를 모두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죽기 전에 이렇게 가족이 모인 걸 보게 되다니.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부녀, 사랑을 포기한 두 연인, 그리고 뒤늦게 완성된 가족. 복잡하고 아프지만 그래도 따뜻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반찬 가게는 이제 명숙푸드라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회장님의 투자와 민준 오빠의 경영 지원, 그리고 어머니의 손맛이 합쳐져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저는 주민센터를 그만두고 회사의 운영이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5년간 민원실에서 배운 꼼꼼함과 책임감이 경영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회장님과 어머니가 공장에 함께 출근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회장님은 운전기사 대신 직접 운전을 하시며 어머니를 모셔갑니다. 명수가, 오늘 날씨가 좋구나. 그러게요, 아버지. 봄이 왔나 봐요. 두 분의 대화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40년을 뛰어넘은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 오빠와 저의 관계도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가족으로 대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은서, 이번 분기 매출 보고서 확인 부탁해. 네, 오빠. 오후까지 정리해서 드릴게요. 사무실에서는 동료로, 회의실에서는 파트너로, 그리고 가족 모임에서는 팔촌 남매로 더 이상 사랑해 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걱정하고 응원하고 지켜주었습니다. 그것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 오빠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은서, 소개할 사람이 있어.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밝고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민준 오빠를 보는 그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반가워요, 은서 씨. 민준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저도 반가워요. 오빠 잘 부탁드려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민준 오빠가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비록 제 곁이 아니더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 웃으며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돌아와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직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날카롭게 찌르는 고통이 아니라 은은하게 남아있는 그리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회사 거래처에서 일하는 따뜻한 성격의 남자였습니다. 민준 오빠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고 진실했습니다. 은서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네, 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장님의 73번째 생일이자 어머니와 재회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회장님 댁에 모두 모였습니다. 어머니, 저, 민준 오빠와 그의 여자친구, 그리고 회장님까지.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미역국을 올렸습니다. 회장님은 그 국 한 그릇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73년 만에 딸이 끓여준 미역국을 먹는구나.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매년 끓여드릴게요. 고맙다, 명수가.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식사 풍경이었습니다. 식사 후 회장님이 우리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회장님의 얼굴이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지난 1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명숙이를 다시 만났고 은서라는 손녀를 알게 되었고 민준이도 성장하는 모습을 봤다. 아버지,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죽어도 후회가 없어? 외할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은서야. 인생은 언젠가 끝나는 거란다. 중요한 건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지. 회장님은 우리를 한 명씩 바라보셨습니다. 명수가,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기적이었다. 용서해줘서 고맙다. 아버지, 민준아, 넌 훌륭한 아들이다. 앞으로도 잘 해나갈 거라 믿는다. 네, 아버지. 그리고 은서야.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너는 참 강한 아이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면서도 가족을 위해 미소 지을 수 있었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니? 외할아버지,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힘들 때도 있겠지만 내 곁에는 항상 가족이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저는 회장님을 꽉 안았습니다. 회장님의 가슴에서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지만 약한 그 소리가 언젠가 멈출 거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외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 곁에 계셔야 해요. 그럼아, 손녀 얼굴 더 보려고
조금 더 버텨보마.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서류 한 장이 바꾼 제 인생. 결혼은 깨졌지만 외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사랑은 잃었지만 가족을 얻었습니다. 꿈꾸던 미래는 사라졌지만 더 의미 있는 현재를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날 시스템 오류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민준 오빠와 결혼했을 것입니다.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평생 친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았을 것이고 회장님도 딸을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 3번 창구에서 발급된 서류 한 장.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40년 동안 흩어진 가족을 다시 이어주기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화려한 결혼도 완벽한 사랑도 아니라는 것을. 힘들 때 손을 잡아줄 가족, 슬플 때 함께 울어줄 사람, 기쁠 때 진심으로 축하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40년, 50년 혹은 평생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을. 서류 한 장이, 우연한 만남이, 작은 실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기적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그냥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